자, 이제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이제 교재는 137페이지에 그 예제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뭐 지난 시간 한 거 기준으로 해서 상품 계정 기입과 매출 손익의 계산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할인, 환출액을 차감한 것이고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액을 차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바로 한번 볼 건데,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 나와 있고, 단기 매출 총이익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일단 매출 총이익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거다,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건데, 자,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야 되겠죠?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매출액이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이다, 단기에. 자, 근데 2천만 원인데, 문제는 뭐가 빠져요? 매출액에서 총 매출액이 2천만 원인데,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35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이 25만 원이 있죠. 자, 그러면 35만 원과 25만 원을 차감하니까 순 매출액은 1940만 원이 나오고 매출원가는 지금 기초가 얼마죠? 기초 상품 재고액이 50만 원이 있고, 자, 단기 매입액을 구해야 되는데 상단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단기 총 매입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얼마 있어요? 20만 원이 있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30만 원이 있다. 그래서 빼니까 1450이 순수한 단기 매입액이 되더라.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이 90만 원이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자, 이걸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라고 했었는데 이 판매 가능액에서 뭘 뺀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기말 상품 재고액 90만 원이니까 그거 차감하면은 매출원가 1410만 원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매출액이 1940이고 매출 원가가 1410이니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얼마야? 530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교재 138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상품과 관련한 보조장부가 있습니다. 자, 보조장부의 보조기입장, 매입장, 매출장, 보조원장은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상품 계정의 회계 처리입니다. 순수 계정 분기법 나와 있는데, 자, 순수 계정 분기법은, 자, 앞에서 우리가 순수 계정 분기법, 지금 이제 상품 계정 이제 기장 흐름을 이제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면, 자, 순수 계정 분기법 보면은 매입 시에 상품, 그 다음에 대변의 매입 채무, 매출 시에는 매출 채권, 그리고 이제 상품에 대한 원가가 있을 것이고, 차이가 나오는 것이 상품 매출이익이죠. 자, 이 이제 순수 계정 분기법의 장점은 화면을 본다. 상품 계정의 증감이 명료하고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매우 번잡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합계정 총기법은 상품 매입 채무, 그다음 매출 시에 매출 채권 상품, 그다음에 결산 시에 이렇게 매출 이익을 구해내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간편하지만 기중에 상품 잔액과 단기 매입액, 매출액 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분법, 3분법을 보게 되는데 2분법, 3분법, 5분법, 7분법, 9분법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오른쪽에 이제 139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이렇게 139페이지에 2분법과 3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3분법으로 합니다. 3분법. 자, 그래서 그 결산 시점에 보면 4번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에 기초 상품 재고액에 대해서 매출원가 상품,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에 대해서 매출원가 매입,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에 대해서 이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등장을 하고 그 재고자산만큼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차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합한 것에다가 기말 상품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차감시켜 주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3분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각 방법의 이제 장단점 비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품 계정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 2분법, 3분법을 보게 되면, 장점은 실무적으로 간편하다는 것과 매입액과 매출액, 매출원가를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고, 단점은 기중 상품 재고액을 확인하기가 불편하고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 결산 시점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를 가본다. 이제 평가. 우리가 뭐 기말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이든지 뭐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다 있게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재고자산 가액은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량의 결정 방법에는 실질 재고조사법과 그 다음에 그 계속기록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 재고조사법이라는 것은 여기 화면에 그 지금 진하게 표시된 거.
실질 재고 조사를 했으니까 기말 재고액이 정확할 것이고, 계속 기록법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와서 내려왔으니까 매출원가가 정확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말 재고액이 정확하니까 이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바탕으로 매출원가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매출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기말 재고액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을 절충한 수정 계속기록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충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둘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가의 결정법 앞에는 우리가 이제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라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제 단가 결정 방법이 있는데, 개별법이 있고 선입선출법이 있고 구입선출법이 있고 평균원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나오면서 괄호 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과 함께 사용이 될 것이고, 이동평균이니까 계속 기록을 해야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 총평균법은 실사법, 이제 실제로 기말에 가서 재고조사를 해야 확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평균원가법 이렇게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자산의 가치 평가해가지고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이 이론적으로 원가, 시가, 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실현 원칙을 우선하고 보수주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저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보고, 141페이지 보면은 재고자산의 평가부터 보는데, 앞에서 이제 그림 본 것처럼 기초재고액 단기매입액 합산한 거하고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 합산한 거하고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기초재고액과 단기매입액을 합한 거를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매출원가는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이제 매출원가, 기말재고 구분이 되는데, 기말재고는 미판매분이고 매출원가는 판매분이다 하는 얘기죠. 수량 결정 방법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재고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더라. 자, 기업에 따라서는 두 방법 중 어느 한 방법만 사용하기도 하나, 각 방법의 결점 때문에 약간의 결점이 아까 있었다고 했죠. 어느 부분은 어떤 부분은 매출원가가 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기말재고가 정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혼합해서 다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겁니다. 실질재고조사법을 보게 되면 실사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재고량을 실제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장부상의 수량 결정 방법인 계속기록법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기초로 수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장점하고 단점을 봐요. 장점, 다량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상 편리하다 하는 거, 실질재고조사법은.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난, 파손, 유실, 오기 등으로 인한 재고 감모 손실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조사로 기업의 정상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기초재고액의 단기매입액을 더하고, 그 다음 계속기록법은 매출원가, 매출 어떤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기말재고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재고액이 매출원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해지는 거다. 자, 그래서 143페이지에 가게 되면 장점, 단점이 나오는데, 계속기록법은 장점은 고가품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가구, 보석, 장부의 계속기록으로 정확한 재고 기록이 유지가 되고, 단점 같은 경우는 상품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기입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 장부상 계속기록 하더라도 실제 재고조사를 하지 않으면 실제 재고액을 파악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수정계속기록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하고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제 개별법,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개별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식별한다는 얘기죠.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식별을 해서 매입 가격별로 판매된 것과 남은 것을 구별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개별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상품 종류하고 수량이 많고 또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실무상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가의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경영자 낮은 가격의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이익을 높이거나 높은 가격의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이익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조작하기가 쉽다 하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이 개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선박이라든지 또는 뭐 고가의 항공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은 개별법을 주로 쓰죠. 자, 근데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실제 물량의 흐름과 상관없이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해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며 이걸 매입순법으로도 불리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입순법이라는 표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선입선출법만 알아두면 됩니다. 따라서 기말 재고는 현재의 시가와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기록하며 매출원가는 과거의 매입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현행 수익과 선입선출법 해버렸네. 선입선출법을 봐야 되는데 자 재고자산을 밑에 보면 실제 물량의 흐름과 상관없이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며 매입순법으로 한다 했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말 재고는 그러면 언제 끄겠어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기말 재고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시가와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기록하고 매출원가는 과거의 매입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더라. 즉 현행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되어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매출원가가 낮은 가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왜 낮은 가격으로 표시돼요? 매출원가는 맨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매출원가가 낮게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익이 과대하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죠. 과대하게 계산되는 경향이. 자,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러한 후입선출법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상품 매입 순서 역순으로 판매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걸 가장 먼저 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판매된 상품의 매출원가가 최근 원가로 구성이 되고 결국 기말 재고는 기초재고와 함께 오래전의 매입원가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물가 상승 시에는 선입선출법과 반대로 이익을 적게 계산할 수 있죠. 왜 그렇죠? 가장 최근에 비싸게 사온 게 매출원가로 잡히니까 반대로 이익을 적게 계산하고 재고자산을 과소 옛날 게 이제 사온 게 계속 기말 재고로 남아 있으니까 재고자산을 과소 계산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평균원가법입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균하는 단가를 구하여 그 단가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방법을 평균원가법이라고 하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자, 근데 이동평균법에서는 이동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계속 기록법하고만 쓰여지는 거죠.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뭐 상품 재고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배웠을 때와 똑같으니까 바로 이제 예제 문제를 봅니다. 상품에 관한 입출고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 실질재고조사법 해가지고 입출고 내역을 쭉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1번 문제를 한번 보죠.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서 개별법에 의한 매출원가와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먼저 구하고 뭐 매출원가와 둘 다 매출원가와 기말상품 재고액 구하라는데, 일단은 이제 뭐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몇 개? 지금 몇 개가 남았나? 자, 지금 보니까 2,000개, 6,000개 들어오고 4,000개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불출이 4,000개가 되고 4,000개 다시 2,000개가 들어오고 6,000개가 남았네. 자, 기초상품 재고액 없고, 자, 실질 재고조사 결과 기말 재고량은 6,000개. 자, 그리고 이는 10월 2일 매입분 1,000개, 15일 매입분 3,000개, 그 다음 30일 매입분 2,00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거기다가 곱해주면 돼요. 이거는 숫자를 보고 그대로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 산수다 산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건 해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했느냐, 지금 148페이지를 보게 되면 평가 방법에 따라서 지금 기말 재고라든지 매출원가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산수해보고 계산해보고 요쪽에 지금 평가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148페이지에 재고자산의 추정이 있습니다. 매출가격 환원법은 소매가로 표시된 기말 재고액에 단계의 원가율을 곱하여 기말 재고의 원가를 구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가 기준의 기말 재고는 매출 가격 기준의 기말 재고에게 원가율을 곱하는 거다. 그래서 매출 가격 기준 기말 재고라는 것은 매출 가격 기준 판매 가능 상품액에서 단기 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차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가율이라는 것은 매출 가격 기준 판매 가능액분의 원가 기준 판매 가능액이 된다. 매출 총이익률법은 과거의 매출 총이익률을 이용하여 추정 매출원가를 산출한 다음 그 매출원가로 기말 재고의 원가를 역으로 추정하는 법입니다. 이는 추정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정 매출 총이익률은 결국에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추정 매출원가는 매출액에서 추정 매출이익을 차감하면 되고, 기말 재고는 판매 가능에서 추정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매출 총이익률법에 의해서 2019년 7월의 매출원가와 7월 말 현재의 기말 재고액을 구하랍니다. 자, 2019년 7월 말 현재 7월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려고 한다. 동국상사는 월간 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 총이익률법에 의해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액을 추정한다. 장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수집이 되었다. 자, 순매출액이 200만원이고 자, 기초재고액이 30만원이고 매입액이 700만원입니다. 순매출액은 1000만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400만원이었다. 조금만 간단하게 구하면 추정 매출 총이익률은 0.4가 되죠. 자, 추정 매출 총이익은 7월 중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지금 이익률이 40%니까 80만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는 매출액 200만원에서 80만원 저기 뭐야 매출 총이익을 차감하게 되면 나머지 120만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기말 재고는 판매 가능액에서 뭘 뺍니까? 추정 매출 원가를 빼야 되겠죠. 자, 그럼 기초 재고액이 30만원이 있었고 단기 매입액이 100만원 있었는데 130만원에서 추정 매출 원가 120을 차감하게 되면 10만원이 나오죠. 뭐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자, 계속기록법과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이 나오는데, 자,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 수시로 이제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재고를 파악할 수 있고 매출이익도 판매 시점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질재고조사법보다 우월한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매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낱낱이 파악하기는 너무 번거롭겠죠. 자, 반대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중의 매출원가를 수시로 파악하지 않고 기말에 한 번만 재고조사해서 파악하므로 간편한 방법은 맞죠. 근데 이제 기중에 이제 기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파악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특징, 오른쪽에 나오는 표 있죠. 표 151페이지 보게 되면 계속기록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 그 표만 봐두면 돼요. 별표 해가지고 회계 처리는 매출할 때마다 원가를 파악하여 기록을 한다. 수시로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하기는 하지만 번잡하고 때로는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하는 건데, 여기에 비해서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액만 기록하므로 기장이 단순하죠. 그 다음 매출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고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고파악 매출이익은 기중에 수시로 파악할 수가 있고, 계속기록법은 실질재고조사법 같은 경우는 결산 시점에 재고조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파악이 불가능하다. 파악이 불가. 계속기록법은 감모손실이 어디에 포함된다?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실질재고조사법은 감모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이 된다. 왜 그렇죠? 자,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가 정확한 거죠. 매출원가가 정확하니까 기말 재고가 정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말 재고에 감모손실이 묻어 들어가고, 반대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가 정확하기 때문에 감모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기록법 152페이지에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뭐 이건 할 수 있겠죠.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서 재고조사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거 1학년 때 뭐 회계원리 배운 거니까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니까 과제 내줬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자, 153페이지에 시가 하락과 수량 부족입니다. 자, 기말재고자산의 가치평가가 있습니다. 기말재고자산의 가치평가. 자, 여기서 나오는데, 재고자산 평가 기준은 원가, 시가, 저가가 있으나 객관성과 수익 실현 원칙을 우선하고 보수주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규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저가 기준 적용한다는 거 한번 살펴봤고, 세 번째 문단이죠.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계상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상품, 제품 등은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하며 원재료의 경우에는 현행원가, 대체원가를 적용한다. 이때 순실현 가능가액이란 재고자산의 판매 가격에서 관련 부대 비용을 차감한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한다. 즉 판매 가격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차감한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하며 현행원가란 해당 재고자산을 현행 시점에서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현행 대체원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가주의를 적용하게 되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보고하고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회복이 됐다 한다면 최초의 매입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평가 충당금 범위 내에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해가지고 원가부터 되어 있죠. 재고자산을 취득한 때 기록한 매입원가로 객관적이며 매출시까지 보유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수익실현 원칙이 가장 부합되는 회계 측정 기준이고, 시가기준은 현행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순실현 가능가액은 상품이나 제품의 정상적 영업 과정에서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저가기준이다. 원가주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가가 순실현 가능가액, 자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한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 회계 처리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4페이지 예제를 보게 되면 이 전자상에는 100개의 전자계산기를 기말재고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대당 4,500원에 구입했는데 판매 가격은 6,000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해서 기말 현재 같은 상품을 4,300원에 판매해야 된다. 계산기 한 대당 예상되는 판매 비용은 3,000원이다. 저가주의에 따라서 해라. 자, 일단 순실현 가능가액은 얼마입니까? 4,300원에서 판매 비용이 300원이죠. 그러니까 4,000원 곱하기 100대 하니까 40만원인데, 자, 그러면 4,500원에 구입했었죠. 4,500원에 구입했는데 100대, 그럼 45만원이잖아요. 그죠? 45만원이 돼야 되는데 순실현 가능가액이 40만원밖에 안 되니까 5만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0원, 그 다음에 평가 충당금 5만원이죠. 5만원이 발생을 하더라.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디에 반영을 한다?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5페이지에 기말 재고자산 이제 감모 손실,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에 도난이나 분실을 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는데, 정상 감모 손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원가성이 있다. 원가성 있는 감모 손실이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지금 둘째 이야기하고 있는 원가성이 없는 거다. 여러분들은 정상 감모 손실, 즉 원가성 있는 것은 매출원가에 동그라 미친다.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원가성이 없다. 즉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 외 비용 동그라미하고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매출원가에 산입시키는 방법, 그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원가성이 있고 정상적인 경우는 매출원가에 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감모 손실로 잡고, 자, 예제를 봅니다. 156페이지 예제를 보게 되면, 다음은 우주상사 2015년도 결산 시 재고자산과 관련한 내용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과 관련해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라. 자, 결산 전 장부상 기말 상품 재고액은 5만원입니다. 실제 재고조사에 한 상품 수는 90개. 그러니까 결산 전 장부상에는 100개인데 실제 재고조사 하니까 90개밖에 없죠. 그럼 100개에서 90개 빼니까 얼마입니까? 10개에다가 개당 얼마였죠? 500원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00원이 되는 거고, 평가 손실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시가가 450원입니다. 원래 500원에 사왔는데 450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50원만큼의 차이가 발생했고, 그게 남아있는 거 전체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4,500원이 된다. 자, 이때 그 정상적인 것으로 원가성이 있다고 된다고 했죠. 원가성이 있다. 상품의 특성상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거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00원, 그다음 평가 손실 5,000원 이렇게 나와서 4,500원이 나왔는데, 결국에 밑에 이제 별 표시를 보게 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평가 손실의 경우 계속 보유하면서 향후 회복이 된다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범위 내에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된다면 빼줘야 되겠죠. 지금 발생했을 때 더해줬으니까.
자, 이제 뒤에 그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이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또 풀어봐야 되겠죠. 이제 풀어보고. 자, 이 다 풀어보면, 뭐, 앞에 예제 또 연습, 그 여러분들이 과제 정리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메일로 보내야 되겠고, 연습, 이게 재고자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지금 한 거죠. 당좌자산, 재고자산 다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하고, 나중에 뭐 이게 좀 진도가 좀 빨라져가지고, 복습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문제풀이를 하든지. 자, 여기까지 첫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비유동자산 정리할게요.